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교재 제14장 다중적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중적분은 다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이론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분기호가 2개 그 이상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적분기호가 여러 번 나타나는 형태의 적분이론을 통틀어서 다중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편도함수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다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단원에서 다변수 함수의 적분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제14장 1절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적분이론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이중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중적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어떤 의미를 다루려고 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분이론이 있었죠. 특히 넓이를 구하려고 했던 개념을 한번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변수 함수 y = fx가 편의상 x축 위에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적분이론 자체가 항상 넓이를 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하학적인 어떤 문제를 고려해서 편의상 fx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 = fx가 x축 위에 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이 곡선이 y = fx예요. 그리고 x축 위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곡선과 x축 x = a, x = b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영역의 넓이를 편의상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걸 배웠었죠. 바로 함수 fx를 폐관 AB 안에서 정적분하면 바로 그것이 곧 곡선 아랫부분과 x축 x = a, x = b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이론들이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이중적분에 대한 정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습 삼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폐관 AB를 폐관 A에서부터 B까지를 잘게 쪼개겠습니다. 이때 임의대로 분할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규칙성을 살펴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등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의 길이 b-a를 n등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의 길이를 n등분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n등분한 이 간격을 우리가 편의상 델타 x라 놔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델타 x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x라는 것은 바로 보다시피 전체 구간의 길을 n등분했으니까 이 하나하나의 간격이 바로 델타 x에 해당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간격이 델타 x입니다는 얘기고요. 우리 위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맨 왼쪽 점을 x0, 그 다음에 x1, x2, x3 쭉 가서 맨 마지막에 b를 x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바로 앞에는 xi-1번째 점이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각각의 구간마다 이와 같이 끝점들을 이렇게 번호 관계를 써서 위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첨자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 점 x0를 바로 a가 x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x1, x2 이렇게 분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i-1, xi 쭉 가서 맨 마지막이 b가 여기 a0 아니라 a라 써야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 끝은 b가 되고 이것은 xn번째 점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폐관 AB를 잘게 분할했을 때 각각의 소 구간의 길이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요 간격을 우리가 바로 델타 x라 놓겠다는 뜻입니다. 델타 x 편의상 xi-1번째 점과 xi번째 점 사이의 간격이죠. 즉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제 거리 개념이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다라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와 같이 각 소구간마다 같은 간격으로 등분했다라고 편의상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i번째 소구간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i번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표본점을 xi 스타라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표본점을 x1 스타, 두 번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표본점을 x2 스타.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보다시피 왼쪽 끝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정 가운데쯤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끝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임의의 표본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n번째 소구간까지의 표본점을 xn 스타라고 놨을 때 우리는 자, i번째 소구간만 놓고 볼까요? i번째 소구간만 넣었을 소구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i번째 소구간의 표본점을 생각합니다. xi 스타를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요. 그 함수값이 바로 fxi 스타가 되는데요. 바로 이 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i번째 소구간의 간격 델타 x를 곱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델타 x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델타 x는 바로 요 길이와도 같고요. 그 다음에 fxi 스타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와도 같은데요. 이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결과가 fxi 스타 델타 x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모두 다 더하죠. i번째 구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두 번째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번째 구간까지도 모두 다 합칠 겁니다. 얘를 다 합친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직사각형 영역들의 넓이들의 총합입니다. 직사각형 영역들의 넓이들의 총합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리만 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만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만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곧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n은 전체 구간의 길을 n등분할 때 사용했던 그 n이었는데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더 많이 잘게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지금은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런데 잘게 쪼개면 아주 가느다란 직사각형들의 총합이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을 취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것이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이 극한 값을 우리가 인테랄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랄 기호로 바꾼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적분의 시점은 맨해죠 A, 종점은 B예요. A부터 B까지가 되고 함수 fx 이 첨자 i는 시그마 때문에 붙인 건데요.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테랄 기호로 붙여놨기 때문에 첨자 i를 떼어낼 것이고요. 이 스타는 표본점이지만 잘게 쪼개다 보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x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델타 x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dx 이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와 같이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주어진 함수 fx는 패관 AB 안에서 정적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였었습니다. 물론 이 함수 fx가 꼭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넓이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항상 피적분 함수가 양수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단일적분에서 넓이를 계산할 때 이와 같은 단일적분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단일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혹시 입체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앞단에서 공부했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이론을 이제 요와 비슷하게 약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간상에 펼쳐진 어떤 공면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 공간 공면이 z권 fxy고요. 보다시피 xy 평면 위에 떠 있는 그런 공간 공면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위에 떠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z권 fxy의 xy 평면의 수직 그림자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영역 r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떠 있는 공면 z권 fxy와 바닥에 있는 영역 R 사이에 있는 공간의 영역을 우리가 편의상 S라 놓아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위는 이 z권 fxy로 막혀 있고 아래는 영역 R로 막혀 있고 옆면은 꼭 이렇게 반듯한 영역이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직사각형 영역으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옆면은 이렇게 4개의 기둥면으로 막혀 있는 입체 영역을 S라 놨을 때 S의 부피를 구해 보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입체 영역 V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다뤘던 것처럼 단일적분을 이용해서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공면
z 이퀄 fxy 아래 부분에 있는 영역 SFP를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전에 약속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을 잘게 쪼갰죠. 패관 AB를 n등분해 썼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위에서 R을 내려다본 영역 R을 잘게 쪼개겠습니다. 이때 잘게 쪼갤 때요. 앞서 다뤘던 것은 이게 직선에 불과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몇 개의 선분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은 그림자 영역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Y 평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R을 내려다봤을 때 우리는 편의상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로 잘게 쪼개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개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갠 영역 R의 모양이 다음같이 그려진다고 보겠습니다. 위에서 R을 내려다본 영역 R이에요. 자, 이때 이 영역 R을 보다시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잘게 쪼개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게 쪼갰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영역의 범위를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반듯한 직사각형 영역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맨 왼쪽은 A, 오른쪽은 B, 그리고 맨 아래는 C, 맨 위는 D라 보겠습니다. 즉, 요 직사각형 영역이 A부터 B까지 그리고 C부터 D까지 영역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 구간, 패 구간 A부터 B까지를 잘게 쪼개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M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M등분을 해보려고 해요. 즉 전체 구간의 길이 B-A를 아까는 N등분 했었는데 지금은 두 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X축은 M등분하고 Y축은 N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A를 M등분한 것을 우리가 델타 X라 놔보겠습니다. 델타 X라 표시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C부터 D까지의 영역 전체 구간의 길이는 D-C가 되죠. 이것을 N등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과 N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은 반드시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다르게 임의대로 쪼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C부터 D까지의 구간의 길이 D-C를 N등분한 것을 우리는 편의상 델타 Y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관계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점 A를 우리는 X0라 표시하고 그 다음에 X1, X2, X3 쭉 가서 여기 어딘가 XI번째 점과 그 앞에는 XI-1번째 점이 있을 텐데요. 일부러 등분해서 잘라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I번째 소구간의 길이도 당연히 델타 X가 돼요. 첫 번째 소구간의 길이도 델타 X. 맨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은 B, 여기가 XN번째 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N번째 구간의 길이도 역시 델타 X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도 쭉 이렇게 했을 때 C는 Y0가 되고 그 다음에 Y1, Y2, Y3 쭉 가서 D는 YN번째 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YJ번째가 있고 YJ-1번째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구간의 길이가 역시 등분했습니다. 델타 Y가 되니까 J번째 소구간의 길이도 델타 Y, 첫 번째 소구간의 길이도 델타 Y, 다 똑같이 델타 Y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I번째 소구간과 J번째 소구간이 만나는 영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덧칠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영역을 이 영역을 우리가 RIJ라 하겠습니다. X축은 I번째, Y축은 J번째 영역이라는 뜻에서 RIJ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이 RIJ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R을 내려다보면 이건 기껏해야 직사각형 영역에 불과하죠. 이것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AIJ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델타 AIJ를 쓸 것이고 얘는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가 되어버렸으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되죠. 가로의 길이는 델타 X, 세로의 길이는 델타 Y입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RIJ 영역 안에 있는 임의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점은 영역 안에 아무데나 해서 잡을 수 있는 점이에요. 이 표본점을 우리가 편의상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IJ,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점이라는 뜻으로 첨자는 IJ를 쓸 것이고 표본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타라고 점을 표시해 봤습니다. XIJ 스타, YJ 스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끝점인데요. X축으로는 I번째 점, Y축으로는 J번째 점이니까 만약에 오른쪽 끝점으로 잡으면 표본점으로 잡는 것보다 조금 더 기호 표기가 단순해집니다. XI, YJ로 표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 R을 이렇게 잘게 쪼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제티콜 FXI하고 영역 R 사이에 있는 공간의 부피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의 부피를 구할 때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요 색칠한 영역이 바둑판문을 잘게 쪼갰을 때 요 영역 자체가 R이에요. I번째 RI, J로 써서 X축 I번째, Y축 J번째 소 구간을 RIJ로 놨습니다. 이제 요 안에서 하나의 표본점을 잡았고요. 요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표본점은 XIJ 스타 그리고 YIJ 스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요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할까요? 자, 이제 한 점에서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Z=FXY라는 공면과 Z=FXY라는 공면과 바닥에 있는 영역 R과 그 사이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RIJ 영역 작은 영역에서 얘를 이 색칠한 이 영역을 밑면적으로 하고 요 하얀색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는 우리는 가느다란 직육면체의 부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입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보다시피 가느다란 직육면체가 있죠. 가느다란 직육면체 부피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가느다란 직육면체 부피를 델타 VIJ라 놓겠습니다. 볼륨의 약자를 써서 델타 VIJ를 쓴다면 이 값은 당연히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 하면 되죠. 밑면적은 앞서 계산했어요. 델타 AIJ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밑면적 곱하기 높이는 요 한 점에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있죠. 그래서 FXIJ 스타 그리고 YIJ 그리고 스타 이와 같이 됩니다. 함수값 곱하기 밑면적 하니까 직육면체 부피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우리는 앞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델타 VIJ는 RIJ 즉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영역에 있는 작은 영역의 직육면체의 부피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영역들에서 이런 직육면체 부피들을 모두 다 구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을 모두 다 구해보면은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내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타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이렇게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그림은 작은 한 직육면체의 기둥에 불과했다면은 이걸 각 이 바둑판문으로 잘게 쪼갠 이 작은 소 구간 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델타 VIJ 즉 밑면적 곱하기 함수값을 이용해서 작은 직면체 부피들을 모두 다 구해서 더해버리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이 입체 부피가 마치 우리가 이 Z=FXY 아랫부분과 바닥에 있는 영역 R 그리고 각각의 옆면에 이렇게 평평한 면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 둘러싼 이 입체의 부피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입체의 부피값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면 한 기둥, 한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 값이에요. 자, 이런 값들을 모두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요. 이제 얘네들을 한 번은 X축을 따라서 쭉 더하고 또 한 번은 Y축을 따라서 쭉 더하면 되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다음같이 더해 보겠습니다. 델타 VIJ 한 번은 X축을 따라서 쭉 더할 겁니다. X축은 M등분 했으니까 이렇게 M개의 조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I가 1부터 M까지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N등분을 해놨기 때문에 1부터 N까지예요. 즉 이 값은 바로 여기 델타 VIJ가 이거와 같죠.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같이 되고요. FXIJ 스타 그리고 YIJ 스타 그리고 델타 AIJ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느다란 직육면체 부피들의 총합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른쪽에 이 급수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더블
리만 썸이라 합니다. 얘를 우리가 이중 리만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냥 그 자체로 리만 합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리만 썸이라는데 얘는 보다시피 여기까지가 리만 합이에요. 시그마까지, 요 시그마까지 우리가 리만 합이라 얘기를 하는데 시그마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더블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중 리만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은 보다시피 가느다란 직면체의 부피값을 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했던 이 매끄러운 곡면 아랫부분의 부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움푹파였는데 얘는 이렇게 층층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극한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m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즉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x축 방향을 좀 더 잘게 쪼갠다는 얘기고요. 또 한 번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식이니까 둘 다 똑같이 한 번은 m을 무한대로 보내고 또 한 번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존재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y는 영역 r 위에서 이중접근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기호로 마치 얘와 비슷하게 다음같이 표현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더블 인테그랄 기호를 쓸 거예요. 이걸 더블 인테그랄 기호를 쓴 건 뭐냐면은 리미트 시그마 한 짝이 항상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뀌거든요. 여기 보다시피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한 짝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테그랄 기호 하나, 여기서도 인테그랄 기호 하나 해서 모두 인테그랄 기호가 두 번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R 위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 fxy의 이중접근으로서 여기 델타 A를 우리는 DA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델타 AIJ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도 쓸 수 있으니까 여기를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썼다면 여기서 델타 X가 DX로 바뀌듯이 델타 X는 DX로 델타 Y는 DY로 바뀔 테니까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즉 두 개의 기호는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DX, DY 이걸 써도 좋고 이걸 써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나타내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접근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이중접근을 처음에 염두에 둘 때 이와 같이 부피를 계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게 됐는데요. 만약에 피접분 함수의 양수가 아니면 그냥 이중접근일 뿐이지 그건 부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피접분 함수가 xy 평면 위에 떠 있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중접근을 그 그림자 영역 안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 공간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이 이중접근이 기하학적으로 이 허공에 있는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숙지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삼중접근 단원에서도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또 다루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접근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개념, xy 평면 위에 떠 있다면 바닥에 있는 그림자 영역하고 위에 떠 있는 곡면 사이의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중접근이 가능한 건 주로 언제 어느 때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함수 z = fxy가 영역 R 위에서 연속함수라면 당연히 이중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연속함수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얘가 만약에 연속은 아니에요. 근데 유괴가 됐어요. 유괴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중접근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도 이중접근이 가능해요. 우리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변수 함수가 영역 R 안에서 연속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유괴란 조건과 유한계의 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 우리가 연속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중 리만 합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즉 이중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중접근이라는 것을 대략 어떤 개념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요약을 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표본점에 대해서 함수값하고 밑면적을 곱해서 다 더해서 극한을 두 번 취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m 또 한 번은 n이에요. 이렇게 두 번 쓴 거를 그냥 편에서 한 번으로 쓴 것 뿐입니다. 오른쪽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좌측의 기호를 써서 표시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함수 fxy는 영역 R에서 이중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음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델타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면 임의양수의 입실론에 대하여 양의 정수의 n이 존재하여 n보다 큰 모든 m과 n에 대해서 영역 R 안에서 표본점을 적당하게 선택했을 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블 리만 썸이에요. 더블 리만 썸하고 이중 적분의 차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여기 왜 리미트를 붙여야 인테그랄 기호가 나타나는데 리미트를 안 붙인 거랑도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 말 그대로 임의로 잡았으니까 입실을 자꾸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 편차가 아주 작아진다면 적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적분을 다룰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피적분 함수가 양수면, 그리고 위에 떠 있는 공면의 x와 평면의 그림자 영역이 만약에 편의상 직사각형 R 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 공간 사이에 입체의 부피는 이중적분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 교재 14장 1절에서는요 x와 평면의 그림자 영역이 좌표 측에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x와 평면의 그림자 영역이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요 다음 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폼이면 얘는 이렇게 그릇이 엎어져 있는 모양인데요. 수평으로 절단된 단면이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Z가 1일 때 레벨 서피스를 하나 레벨 커브를 해야 되겠네요. 그냥 얘를 Z 이퀄 1로 잘라봐요. Z 이퀄 1로 잘라본다든가 Z 이퀄 0으로 잘랐을 때 레벨 커브가 나타나거든요. 등이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곡선의 방정식이 타원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단된 수평인 교선이 바로 타원이 나오기 때문에 타원 포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타원 포물면 아래에 있고, 자,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 있고 y의 범위도 0과 2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곱집합은 0과 2, 0과 1을 반듯한 정사각형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정사각형 위에 노인 타이핑을 잘못 쳤군요. 자, 정사각형 위에 놓인 입체의 부피를 추정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체의 부피를 추정하는데 R을 4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하고 각 정사각형 RIJ의 위쪽 오른편 구속점을 표본점으로 선택하면 셈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영역 자체가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 있고 y의 범위도 0과 2 사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0과 2 사이에 있고요.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4개로 분할하는 얘기죠. 4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하는 얘기가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영역 R11, 여기는 R,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라 쓸까요? R21이라 쓸까요? 여기는 R12, 여기는 R22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근데 원래는 여기 표본점을 임의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점을 선택할 때 정수로 선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점의 좌표는 1,1이고 요점의 좌표는 2,1이고 자, 요점의 좌표는 1,2가 됐죠. 요점의 좌표는 2,2가 됐습니다. 요 각각의 점에서 요 함수값에 다 대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요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 1이니까 요 각각의 작은 정사각형 영역들의 넓이들은 각각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중 리만 합을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리만 합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입체 영역의 부피를 추정하자는 얘기잖아요. 부피 V는 원래 영역 R, 이 전체 영역을 R이라 했을 때 위에 떠 있는 함수가 16 마이너스 X의 점 마이너스 2Y의 접인데요. 얘를 근사적으로 다음같이 구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R11 영역에서의 함수값은 F11 그리고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이 영역의 넓이를 델타 A11이라 하겠습니다. 완한 영역의 넓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투완 영역에서의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을 대입할 거예요. 투완 그리고 델타 A21이 되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합니다. 1,2 A 그리고 1,2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영역
R12의 넓이를 델타 A12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F22 델타 A22가 돼요. 자, 그런데 각각 델타 A11부터 델타 A22까지 영역의 넓이는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은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1, 2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1, 2를 대입하니까 16에서 3 빼니까 13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역시 2, 1을 대입합니다. 16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16에서 6 빼니까 10, 그리고 여기 역시 1이 나왔습니다. 1, 1을 대입합니다.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4, 2는 4, 2, 4, 8이 됐습니다. 16 마이너스 9가 됐으니까 여긴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이 됐어요. 2, 1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2, 1을 다 대입하니까 16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는 4, 2, 4, 8이 되니까 16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4만 남는군요. 그래서 여기는 4, 그리고 여기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13, 자, 그리고 여기는 10, 그리고 7 플러스 4 이같이 됐어요. 이건 11이고 이건 21이 됐으니까는 3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이 타원 폴면 아래에 있는 이 정사각형 영역 사이의 입지의 부피는 대략 34 정도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4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하지 않고 더 잘게 쪼갠다면 훨씬 더 정밀도가 높은 부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문제 뜻에서 4개만 분할해서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점을 분할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본다면 4개의 점을 분할한 것이 대략 이렇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얘가 바로 이 13,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요 10, 요 옆에가 7, 그리고 제일 작은 입체의 부피가 4였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더 잘게 쪼갠다면은 더 잘게 쪼갠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잘 보세요. 이 그림보다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잘게 쪼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작은 직면체의 부피들의 총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 4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4개로만 했을 때 34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X축으로 M개, X축으로 4개, 그리고 Y축으로 4개씩 쪼갠 거예요. 4개, 4개죠. 여기는 8개예요. 여기 16개. 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부피값이 41.5에서 44.875, 46.4687로 되는데요. 거의 근사적으로 46점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실제 입체의 부피값에 정확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영역 R은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습니다.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요 직사각형 영역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을 R이 놨을 때 R 위에 떠있는 이 함수에 대한 이중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 이중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피적분 함수가 대략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통 Z는 이퀄 fxy 이퀄로 표시하는데요. 근데 루트 1-x의 접인데요. y좌표가 보이지 않네요. y좌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y축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이렇게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y축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쪽이 양의 x축이고 이쪽이 양의 z축이라 가정한다면 z하고 x가 루트 1-x의 접이니까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반원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곡선이 z 이퀄 루트 1-x의 접이에요.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런데 y좌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y축에 무관하다는 얘기니까 입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이렇게 있을 때 y축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상반원만 보여야 됩니다. 상반원만. 그런데 이게 y축에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런 모양입니다.
대략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 곡면이 바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z 이퀄 루트 1-x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y가 취할 값의 범위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요. x가 취할 값의 범위는 저 뒤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역상에서 위에 떠있는 함수 이게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원기둥을 반을 싹둑 자른 거예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기둥 있죠? 그걸 수평으로 정확하게 반을 잘랐으니까 이 원기둥의 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 이중접분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곧 이 원기둥 모양의 입체 영역의 반토막이거든요. 반을 냈잖아요. 그래서 반을 잘랐으니까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중접분 계산한 것은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그냥 기하학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반원 모양의 원기둥이 있었잖아요. 옆에서 바라보면 원기둥을 반을 자른 거니까요. 원기둥의 부피의 반으로 이 이중접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접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기둥이 있었더라 볼까요? 이런 원기둥이 있었습니다. 세워놓고 볼게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기둥이 있었고 높이가 여기가 2고 여기 2니까 4가 되죠. 여기 2니까 4가 됩니다. 자, 이제 높이가 4가 되는 수직 원기둥이 있어요. 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얘를 반을 뚝 잘랐잖아요. 이렇게 반을 뚝 자른 거예요. 반을 잘라버렸으니까 그냥 뒤는 없고 앞에만 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이중접분이 의미하는 반은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런 모양의 부피예요. 정돈해 보니까 2파이가 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혀 접분하지 않고 그저 기하학적인 특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것을 우리 교재의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 여기다 그렸던 그림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보다시피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기둥이 있는데 반을 싹둑 자른 거예요. 여기는 2, 저쪽은 마이너스예요. 2차 이하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중접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마치 이렇게 터널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터널 내부의 부피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중점 법칙이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점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단일 접분에서도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이라든가 심프슨 공식이라든가 중점 공식 이런 것들을 다 배웠었잖아요. 즉 정확하게 말해서는 리미트를 붙여서 인터널 계산해야 되지만 근사값을 구하려고 할 때 사다리꼴 공식, 심프슨 공식, 그리고 중점 공식을 배웠었는데 다중접분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는 이 교재 안에서 중점 공식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점을 잡아서 계산하게 될 경우는 그럼 당연히 근사값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근사값입니다. 여기서 xi 바, yj 바는 뭘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i번째 소구간의 산술 평균값 중점이에요. 그리고 y축으로 j번째 구간에서의 산술 평균, 즉 중점의 좌표를 각각 xi 바, yj 바라 한다면 중점을 이용해서 시그마만 붙였잖아요. 리미트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중접분의 근사값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역 R은 X가 0과 2 사이에 있고 Y가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자,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X는 0과 2 사이에 있어요. 0과 2가 있고요. Y는 1과 여기 1이고 Y가 1이 여기쯤에 있네요. 1과 2 이렇게 돼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X는 0과 2가 있고 Y는 1과 2 사이였으니까 요거예요. B급을 쳐보면 여기가 바로 영역 R입니다. 자, 이제 M과 N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냐면 2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각을 낼 때 2등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하나를 더 잘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조각을 냈습니다. 4조각을 냈을 때 중점 법칙을 이용하여 이거의 접분값을 추정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1과 2에 여기 2분의 3이 있겠죠. 정중점은 여기에요. 각각의 중점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의 좌표를 계산할 때 x좌표는 2분의 1 순서상으로 표시할게요. x좌표는 2분의 1. 자, y좌표는 자, 여기 1과 2분의 3의 정중점이에요.
그러면 1과 2분의 3의 중점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3을 두 개 더해서 둘로 나누면 되거든요. 2분의 2, 2분의 3, 2분의 5 둘로 나눴으니까 4분의 5예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5 이와 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좌표는 X좌표는 Y좌표는 똑같이 4분의 5예요. Y좌표는 똑같이 4분의 5가 됐고요. X좌표는 1과 2의 정가운데니까 2분의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요즘에 좌표도 X좌표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Y좌표는 2분의 3과 2의 2분의 3과 2 여기다 그냥 바로 씁시다. 2분의 3과 2의 산술평균 값입니다. 2분의 4, 2분의 3 그럼 2분의 7이 됐죠. 2분의 7을 이뤄놨으니까 4분의 7입니다. 여기가 4분의 7 이와 같이 됐네요. 같은 방법으로 요즘에 X좌표는 2분의 1이고 Y좌표는 4분의 7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4개의 점을 모두 다 중점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만 세우고 최종 결과는 이제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인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적분값을 추정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 R상에서 X의 마이너스 3Y의 제곱 DA 값을 추정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에다가 요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얘가 fxy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fxy라 봤을 때 이 함수에다가 2분의 1 x 대신에 2분의 1 y 대신에 4분의 5를 대입해요. 그리고 요 가로의 길은 1이고 세로의 길은 2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민변적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f 2분의 3, 4분의 5 그리고 밑면적은 똑같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요 위에 있는 요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함수값 f 2분의 1 그리고 4분의 7 그리고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영역에서의 함수값 f 2분의 3 그리고 4분의 7 그리고 영역의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요거 다 계산하면 여기다 다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x 대신 2분의 1, y 대신 4분의 5를 놓고 다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요게 요 계산 결과들을 저 다 계산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계산해 본 결과 마이너스 11.875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우리는 직접 적분하는 방법을 요 다음 절에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림잡아 대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 이렇게 영역 R을 4등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만약에 4등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1.8750이 나왔었습니다만 얘를 이 파란색 직사각형 영역 R을 16등분, 64등분, 1024등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정밀도가 높아져서요. 대략 11.99995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올림 되면 대략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데요. 실제 값을 계산하는 것은 요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잘게 분할을 하면 분할할수록 실제 참값 마이너스 1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